안녕 얘들아. 우리 안양고 2학년 1반, 2반, 3반, 4반 지난 차시에 이어서 지난 수업과 이어서 오늘은요 또 다른 갈래를 배워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신라, 통일신라, 고려 초까지 이어졌던 향가 우리의 노래라는 갈래입니다. 향가는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 민족 최초의 정형시입니다. 시가에서 최초의 정형시예요. 그럼 어떤 형식? 3단 구성, 사구, 사구, 자 나머지 2구, 이 2구를 우린 낙구라고 하고요. 그 두 줄에서 첫 번째 감탄사가 옵니다. 아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상을 집중시키고 시상을 반전시키기도 하고요. 집약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러면서 귀족층, 화랑이나 승려가 많이 지어서 불교적인 내용, 그리고 화랑, 군사 집단에 유명했던, 우수했던 화랑들에 대한 찬가나 사모하는 노래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향가, 민족 최초의 정형시, 그렇죠? 그걸 배웠다면 그 뒤에 오늘 배울 건 뭐냐? 시조입니다. 시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정확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1학기 말에 선생님이 텀을 좀 길게 잡아서 여러분한테 알려줬던 기억 날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깐총하게 정리합시다. 긴급 국어입니다. 깐총하게 정리하고 집약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3개의 작품을 배워봅시다. 근데 그 3개의 작품들이 각 시대별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봐야 될 거는요. 시조의 문학사를 살펴볼 건데요. 전체가 길어요. 왜냐하면 고려 말에 발생해서 현대까지 지금 현대시조로 이어져 있거든요.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내서 한번 전반부를 함께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시대의 작품들을 한 작품씩 토파보고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나갈지 알겠죠? 고! 자, 파트 1입니다. 파트 1은요, 우리 배워볼 걸 살펴보고 시조 갈래에 대해서 정리해 볼 겁니다. 갑시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한 프린트,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배움을 더욱더 잘 이끌기 위해서 부가적인 내용도 넣었고요. 각 시조마다 딱딱 정리될 수 있게 프린트를 3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춘산의 눈 녹인 바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보충 설명 넘어가서, 자, 수양산 바라보며 성산문, 여기 시조요. 여기 프린트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 보충 설명. 맷버들 가래 꺾어 홍랑, 홍랑의 시조와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과 선생님의 보충 설명 해가지고 3쪽입니다. 자, 그리고 상식 하나, 맷버들 가래 꺾어, 이게 제목이 아니에요. 시조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초장에 나온 앞에 한 개의 구부분을 써주고 그 다음 작자를 써주는 겁니다. 작자가 없으면 작자 미상. 알겠죠? 자, 그럼 이걸로 우리는 수업을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필기는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해줘도 좋습니다. 이걸 인쇄해서 해줘도 좋고요. 요 백지 상태의 흰 바탕에 첫 번째 시조의 갈래, 그리고 그 전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시조의 개념과 전개. 자, 그럼 우리 시조라고 써줘야 되겠죠? 시조. 자, 시조는요, 시절 가조의 약자입니다. 그 시대에 유행한 노래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모르더라도요, 시절 가조, 시조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조는요, 이렇게 시대별로 쫙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언제 발생했다고요? 고려 말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생기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조선 초기에, 조선 전기라고 볼까요? 조선 전기 초쯤에 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선 중기에 약간 창작층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이제 우리의 민족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 타이틀을 얻게 되는 계기, 전 계층이 모두 즐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개화기
파트가 있죠. 개화기 때 이어져 내려오다가 일제강점기 때 무너질 뻔했는데 그걸 살려가지고 시조부흥운동을 펼쳐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시조부흥운동이 성공해서 이게 현대시조로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랑 살펴볼 거는 어디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는 사그삭 지워줍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고려 말에 처음 생겼대요. 처음 생기면 중요한 건 뭡니까?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대부, 지배층이요. 고려시대 때 경기체가라는 시가를 만들었는데 그건 되게 인위적이었고 자기네들만 쓰는 폐쇄적인 거였어요. 그런 것들은 없어져요.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들이 쭉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고려 말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 이 사대부 계층들은 고민을 합니다. 뭘 고민해요? 어떤 시가를 만들면 전처럼 안 없어지고 오래 갈까? 그러고 고민하다 보니까 방법이 있죠. 새롭게 아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통에서 내려져 오는 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늘 얘기했지만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건 창조신, 창조주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은 그 이전 거에서 바뀌고 또 바꾸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사대부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이전에 있던 향가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4 2 해가지고 19채인데 이게 완성형이니까 19채 향가가 있는데 4, 4, 2에 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죠? 다른 색으로 볼까? 여기 이거 이 두 줄짜리를 낙구라고 하죠. 낙구 처음은 감탄사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 집약, 시상의 반전 이런 것들 한다는 거죠. 안정적이야. 3단 구성이면 우리 민족의 사고를 충실히 담을 수 있어. 좋아. 그럼 이때 19채가 완성형이었고 신라, 고려 초까지 쓰였으니까 우리 이 형식을 받아들여서 좀 바꾸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바꾸는 거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 3단 구성은 이어가자. 자, 여기 쓸게요. 자, 3단 구성은 이어가자. 자, 근데 이거 너무 길다? 우리 사대부들은 깔끔하게 단출하지만 거기에 집약적으로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시를 짓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네 줄 아니야. 네 줄 아니야. 네 줄 이거 한 줄로 줄여.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줄도 한 줄로 줄이자. 그래서 3단 구성이 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 첫 번째를 그럼 처음 초자 써서 초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죠, 지금? 중장이다. 가운데 중자, 장자. 그리고 마지막은 종례할 때 종자가 마지막 끝 종자 써가지고 종장.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에 그럼 장이 3개니까 자, 3장이야. 그럼 3단 구성 맞죠? 그런데 이거를 내용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나눠보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한 장은요, 반토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내용적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 각각 이거를 9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죠? 3장, 6, 9. 한 장에는, 하나의 장에는 2개의 9.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짧게 끝내기로 했죠? 무한정 길어지면 깔끔하게 형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3장 6, 9, 45자 내외라는 규칙을 정한 겁니다. 전통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낯이 설지 않아요. 누구나 금방 익힐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내용적으로 좋은 거 하나 더 받아들여야 돼. 뭐야? 시상을 집약하고 시상을 집중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거, 포커스를 줄 수 있는 거, 초점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낙구의 첫머리의 감탄사를 자, 종장 첫머리에 똑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 형식 플러스, 자, 이게 시조를 나타내는 꼭 있어야 하는 형식이에요. 자, 종장 맨 마지막 장 처음 첫머리, 첫머리로 갈까요? 첫머리는 삼음절입니다. 자, 요게 감탄사여도 되고요. 내용이 있는 단어여도 좋아요. 근데 요걸 반드시 지켜줘야지 시조예요. 종장 첫머리 삼음절. 자, 요게
시조의 기본 형식이죠. 자, 고려 말에 탄생했으니 기본 형식을 알아둬야 되죠. 그리고 이게 스탠다드야, 평이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평시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가면 조선 초기죠. 조선 전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대부들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때보다 더 안정화됐죠. 나라도 안정화됐고 이들도 여유가 생겼으니 자기의 감정을 시에다가 많이 담아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대부들을 이해한다면, 자, 유교, 성리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 자연을 보는데 자연 그대로도 보기도 하지만 자연에 담긴 도를 담아서 보죠. 그래서 충, 효 이런 유교적 이념들을 담고요. 그리고 또 자연에 대한 노래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다가 발전하다가 조선 중기 때 오면요, 이 사대부 그리고 창작계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플러스 기녀들.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일제시대 때 기녀들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의 어떤 논문이나 어떤 평론에서 기녀들을 깎아내렸죠. 몸파는 창녀라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황진이, 홍랑 이런 유명한 여류 시인들이 있어요. 자, 그 시조 시인들은요, 잘 살펴보면 기녀는요 몸 파는 직업이 아니에요. 문화적 소양을 갖춘, 어느 정도 문화적 소양을 갖춘, 단지 계급이 천인이란 것 뿐이지 문화적 소양을 갖춘 집단이었어요. 왜요? 사대부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하다가, 자, 그 외의 시간에는 이런 데 가서 회포도 풀고 그러죠. 근데 사대부들은 회포를 술 마시고 개처럼 취하지 않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면서 시조를 짓고 시조를 읊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방, 기녀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이 기녀들도 문화적 소양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악기 연주법도 배우고요. 배우고 또 뭐 합니까? 그쵸. 시조나 양반들이 부르는 노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쌓습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가채를 올린다고 하죠. 머리에 무거운 거.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선비나 남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관념 버리고, 자, 기녀들도 충분히 문화적 소양이 있었다. 그래서 황진이가 쓴 시조들은 정말 유명하죠. 황진이 같은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녀들이 짓기 시작하는데, 자, 이 기녀들이 짓는 시에는 특징이 있겠죠. 시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기녀들은 실제 일상 삶에 있는 거, 그들의 삶에 있는 걸 얘기하죠. 특히 사대부와 교류하면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노래합니다. 자, 사랑. 자, 그 사랑, 이별. 그리고 이 이별의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시조가 다루는 영역들이 확대돼요. 내용도, 표현도. 특히나 사대부들은 한자를 섞어 썼다면 이 기녀들은 순한글, 순우리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 문학, 우리말 문학이 훨씬 발전합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까지 보면은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시조 정리 끝. 자, 파트 2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파트 2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우리 아까 시조 개념, 형식, 그리고 시조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봤죠? 고려 말의 발생, 조선 전기의 정착, 조선 중기의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내용도 확대되고 형식, 표현 기교도 늘어난다. 배웠죠? 그걸 실제 확인해 봐야겠죠? 고려 말기는 무탁에 춘산의 눈 녹인 바람으로, 전기는요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니, 그리고 조선 중기의 기녀시조로는 홍랑의 맷버들 가래 꺾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시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고! 자, 첫 번째는요, 춘산의 눈 녹인 바람입니다. 시조 읽고 뜻 본 다음에 아래를 채워볼게요. 자, 같이 갑시다. 봅시다.
자, 시조란 걸 확인하려면 형식 한번 이 우탁 거에서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동일할 테니까 확인 안 할게요. 평시조인지 확인합시다. 봅시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간디 없다. 자, 얘기 안 했죠? 시조는 운율은 사음보입니다. 고려가요는 삼음보잖아요. 시조는 사음보예요. 4등분 되면서 운율이 난다는 거죠. 호흡이 4개로 끊어져요. 자,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간디 없다. 잠깐 빌어다가 불리고자 마리 위에 귀 밑에 해묵은 소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맞네? 하나 더 있었어. 자, 3장 6구 45자 내겠죠. 그리고 또 가장 시조에서 중요한 형식, 그렇죠. 종장 처음 세 글자. 다시, 자, 여기죠. 종장 처음 세 글자. 지켰네요. 평시조네요. 자, 이후에도 평시조의 연속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춘산에, 자, 봄산에 눈 녹인 바람. 자, 바람. 눈 녹인 바람. 뭡니까? 겨울에 눈이 있었는데 그 눈을 녹인 바람이 왔다 가니까 봄산이 나온 거죠. 춘산. 그래, 봄산에 눈 녹인 바람 잠깐 불고 간대 없다. 건득 불고 잠깐 부른 다음에 간대를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 바람을 찾을 수가 없네. 춘산을 만들어준 눈을 녹여서. 자, 그럼 이 춘산 이렇게 끄집어냅시다. 춘산 끄집어낸 다음에, 자, 춘산 봄산이죠. 자, 봄산이면요, 우리 보통 봄은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인생 중에서 푸를 청춘이죠. 자, 그래서 봄산은요, 청춘을 비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청춘은요, 우리 뭘 상징합니까? 그 시기는 바로 젊음이죠. 그래서 이건 젊음이라는 것을,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하죠. 자, 그래서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득 불고 간디 없다. 자, 봄산을 만들었잖아. 그치? 젊음을 만들어주고 갔던 바람이 사라졌어. 없어진 거야. 자, 그 다음 볼까요? 잠깐 빌어다가, 잠시 동안 빌려다가 뭐를? 이 눈 녹인 바람을 불리고자 마리 위에. 자, 이거 도치네. 불게 하고 싶다 머리 위에. 근데 여기 해석은 그대로 했죠?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자, 여기 하나. 불게 하고 싶구나. 이거 영탄법이죠. 내용을 강조해 주는 거죠. 자, 불리고자 마리 위에. 자, 요거는 뭡니까? 도치법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뭐를? 그 바람을 불게 하고 싶어. 어디에? 머리 위에. 자, 머리, 여기에 불게 하고 싶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도치. 자, 영탄. 됐죠?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귀 밑에 해묵은 소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자, 귀 밑에. 왜 빌려다가 머리에다가 불게 하고 싶어? 귀 밑에 보니까 해묵은 소리. 서리는 얼음 결정체 흰색이죠. 그 흰색, 백발이랍니다. 즉, 이렇게 가봅시다. 서리는 백발이래. 왜? 흰색 때문에. 그렇죠? 백발. 그럼 이건 비유죠.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백발은요, 백발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늙었다는 거죠. 자, 늙음을 상징합니다. 자, 표현기호가 일치하죠? 봄산, 청춘, 젊음. 서리, 백발, 늙음. 이렇게 탁탁탁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징, 그리고 비유, 도치, 영탄 등등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녹색의 이미지 봄,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의 이미지 요 백발 서리. 뭡니까? 색채 대비도 이루어지고 있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 자체를 살펴봤습니다. 자, 봄산에 눈 녹인 바람을 가져와서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어. 왜? 내 이 백발도 없어져서 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깜찍하죠? 자, 그럼 여기 살짝 지우고 정리를 좀 다시 해볼까요? 착착착착. 자, 그럼 여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초장을 보면요, 봄산에 눈 녹인 바람이 잠깐 불고 간데 없대요. 이거 현상을 보는 거죠. 근데 뭡니까? 저 봄산을 청춘이라고 비유해보면, 자, 청춘이 빨리 지나간 거죠. 눈을 녹인 봄바람이 왔다가 사라졌어. 그래서 청춘은 후딱 가버렸다는 거예요. 봄산에 눈 녹인 바람이 가고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중장, 종장 요 두 개를 보면요, 자, 잠시 동안 빌려, 저 봄바람 빌려서 머리 위에 불게 하면 어떻게?
흰머리가 사라질 것 같아. 녹여서. 되게 깜찍한 표현이지? 자, 어떻게? 어떤 욕구, 어떤 의욕이 있는 거야? 다시 젊어지고 싶은 의욕. 자,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이 프린트 정리합시다. 자, 갈래는 평시조. 이미 확인했어요. 낙천적. 늙음이 왔으면 막 울고, 나 늙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 안 들고. 자, 영탄적. 중장. 하고 싶구나. 봤죠? 자, 제재. 춘산에 눈 녹인 바람과 서리, 백발. 이런 것들. 쉽죠? 자, 주제는 나중에 마지막에 하고, 특징도 옆에 거 보고 합시다. 자, 초장. 봄바람이 산의 눈을 녹이고 사라짐. 중장, 봄바람을 빌려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어. 왜? 백발을 없애고 다시 젊어지고 싶어. 종장이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용, 늙음을 한탄함. 자, 한탄할 탄자에 늙을 노자. 그래서 여기는 탄로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내용은 그렇고 형식은 형시조. 이미 했죠? 종장 처음 3음절 귀 밑에. 자, 표현. 어떤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비시키고 있어. 자, 초장에 봄산, 초록. 그리고 해묵은 서리, 백발, 흰색. 초록과 흰색의 대비. 뭐의 대비? 색채의 대비입니다. 자, 여기 색채. 저 빈칸은 색채 대비죠. 자, 여기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비하고 있어요. 자, 은유법 어떻게 쓰였냐? 춘산이 봄산인 거, 그리고 서리가 백발인 거, 비유, 은유입니다. 그쵸? 춘산은 청춘이다. 서리는 백발이다. 이렇게 은유입니다. A는 B이다. 그리고 도치법, 확인했죠? 불리고자 말이 위에. 자, 상징법. 청춘은 젊음이다. 여기 백발은 늙음이다. 여기가 상징입니다. 이 시어의 대비는 뭘 뜻합니까? 자, 이거 녹색 이미지. 녹색 이미지는 춘산. 자, 흰색 이미지 뭐뭐가 있어요? 여기 눈, 그리고 서리. 그래서 녹색과 흰색의 대비. 요 귀 밑에 흰머리, 새순이 돋아난 산. 얘는 젊음을 상징하고 얘는 늙음을 상징함. 그래서 여러분들 춘산, 눈, 서리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요 옆에 요거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여기 특징. 무슨 대비입니까? 여기 색채 대비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네. 두 번째, 뭐를 한탄하면서도 인생을 달관해. 달관이 뭐야? 자, 뭐를 한탄해? 늙음이죠. 자, 늙음을 한탄하는데 한탄으로 끝나면 마이너스 텐데 달관. 자, 그럼 달관이 여기 있으니 여기 낙천적. 긍정적인 마인드, 달관적. 요거 알아봐야 돼. 용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요 용어 정리. 달관입니다. 걱정이나 근심 등에서 벗어나서 초월한 것. 뭐예요? 그 윤호영의 달밤 우리 1학기 때 발표한 거 알아요? 내가 친구 집에 방문하는데 없어.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달을 쳐다보고 있네. 고요하게 고즈넉하게. 그러니 아무 말 없이 나도 보고 있었지. 그러더니 노인이 술 한잔 할텨? 하니까 술을 가져와서 한 잔씩 마시고 또 바라보면서 끝나는 거죠. 뭡니까? 걱정이나 근심 등에서 벗어난 초월입니다. 그 수필의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할 때는 경험이 유사한 걸 찾았지만 달관이란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달관했느냐? 했죠. 왜? 늙음을 한탄만 하지 않고 재치 있게 그 봄바람을 내 머리에 쐬면 눈 녹이듯 내 백발도 검은색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재치. 이미 그 늙음에 대한 한탄에서 걱정에서 초월한 상태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관조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 발짝 떨어져서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을 했죠. 그럼 달관 이해했고, 자, 주제는 그럼 뭐에 대한 안타까움입니까? 마찬가지죠. 늙음. 하지만 마이너스 정서, 마이너스 태도는 아니다. 왜? 달관의 태도. 초월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기 한번 읽어보고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춘산의 눈녹이 바람 여기까지. 자, 두 번째네요. 우리 조선 전기
성산문, 수양산 바라보며. 자, 이 작품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계유정난이죠. 자, 세종한테는 첫째 아들 문종,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있었어요. 자, 원래 진양대군이었는데 수양대군으로 바뀌죠. 그 수양대군이 훗날 세조예요. 근데 문종이 되게 뛰어나고 세종을 많이 닮았었는데 병약한 몸 때문에 일찍 죽어요. 단종이 어렸을 때. 그래서 자, 세종,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데 워낙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어지니까 세조가 보기엔, 즉 수양대군이 보기엔 왕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신권이 흔드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김종서 등의 대신들 죽여버리고 단종을 귀양 보낸 다음에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계유정난으로 해서 정권을 잡아요. 그때 그 계유정난이 부당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6명의 신하들, 그리고 6명 이상의 어떤 신하들이 복원, 단종 복원을 꿈꾸다가 걸려서 모진 고문을 받고 6명 정도가 죽습니다. 자살하거나. 그 6명을 사육신이라고 하고요. 살아서 이 조정, 나라를 등진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하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고사 사건도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들 백이숙제의 고사라고 이쪽 마지막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백이숙제의 고사. 자, 백이와 숙제 형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은나라 말기에 중국에. 근데 은나라 주왕이 폭정을 일컬어서 거듭하자 주나라 무왕이 싹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충신이었던 백이와 숙제는 야, 아무리 은나라 주왕이 그랬다 쳐도 니네가 나라를 망하게 나 너네 못 따른다 해가지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해서 주왕을 제거한 그 무왕을 따르지 않고 앞으로 네가 세운 주나라 곡식은 먹지 않겠다 하고 어디 들어가? 수양산, 중국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뜯어먹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충절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고사를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세조를 비꼬는 시조를 지었을 때, 자기의 충절을 나타내는 시조를 지으려고 했을 때 아주 깜찍하게 되게 참신한 발상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보통은 고사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뭔지 살펴봅시다. 자, 수양산 바라보며 성산문입니다. 이제 평시조 당연해요. 안 할게요. 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뭡니까? 백이, 숙제. 자, 이 두 명 아까 그 고사 있죠? 자, 수양산을 바라보며 지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백이와 숙제를 여기까지네. 이게 내려오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를 하나노라. 원망하며 한탄하노라.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백이 숙제는 충절을 지킨 사람들인데 성산문은 뒤집어서 생각한 거네. 지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백이와 숙제를 원망한다. 수양산 바라보면서.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표현법. 자, 중의법이에요. 중의법. 자, 왜 중요하느냐? 자, 이 수양산 봐요. 자, 우리 중의법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양대군이라고 선생님이 했죠.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자,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라는 뜻. 자, 수양대군을 뜻하는 게 하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뭐 있습니까? 진짜 백이숙제가 살았던 수양산. 중국의 수양산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죠. 중의법입니다. 해석의 자유로운 해석의 맛이죠. 자, 중국의 수양산 그리고 수양대군입니다. 이제를 하나노라. 자, 이제를 부정적인. 자, 이 백이와 숙제를 지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부정적인 존재로 봤네. 성산문은 왜 그럴까 봅시다. 그 다음 주려 죽을 찐들. 자, 차라리 굶주려 죽을 망정. 채미도 하나인 것과 자, 고사리는 왜 캐어 먹었는가. 자, 우리 채미란 뜻도 살짝 알아둘까요? 용어로. 자, 채미는요, 고사리를 캐먹는 겁니다. 자, 즉, 고사리를 캐서 먹었다는 거죠. 자, 내용 볼까요? 지조를 지키지 못했대. 왜 지조를 지키지 못한 거야? 차라리 굶어서 죽어라. 왜? 고사리 왜 캐먹었어? 이유가 뭘까? 마지막 가볼까? 비록에 푸세 것인들. 자, 무슨 뜻입니까? 가보자.
비록 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풀이라 하여도 자, 비록 푸세의 것인들 귀인이 따에 났다니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자, 니네가 충절 지키려고 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었잖아. 근데 이미 은나라는 망하고 주나라가 잡았잖아. 그럼 그거 주나라 땅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왜 먹어? 너희 충절 지킨다고 들어왔는데 결국 주나라 거 먹은 건데 뭐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 비틀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 지우고 여기 푸세는요. 이 푸세는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보잘것없는 음식. 자, 근데 니. 자, 그것이 누구의 땅인가? 그럼 여기서 니, 요거의 상징적 의미. 이것도 중의법이죠. 자, 봅시다. 1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의? 자, 수양대군 세조.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주나라 무왕. 이렇게 됐을 때 이것 또한 중의법이죠. 자, 그럼 요의 묘미는 뭡니까? 일단은 상식을 뒤집었어. 충신인 백이숙제를 충신이 아니라고 뒤집었지?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동시에 옛 고사를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수양상과 그 뉘라는 지식, 거기에는 수양대군을 의미할 수도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있고 비꼬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굉장한 거죠. 자, 또 여기 부분 봅시다. 비록 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진짜 묻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세조의 땅, 수양대군, 그리고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났다는 말이니까 실제 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서리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리법과 중의법이 이 시조의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우리 내용 정리해봤으니 총정리합시다. 봅시다. 자, 평시조, 뭐 당연한 거를 평시조. 자, 절의적, 의리를 지킨다는 거죠. 단종한테. 자, 비판적, 누구를 비판해? 수양대군, 주나라 무왕. 자, 풍자적, 비꼬고 있잖아. 공격하고 있지? 부조리함을. 누구의? 수양대군. 자, 백의와 숙제의 고사를 활용한 거죠. 주제 바로 볼까요?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 그리고 절의,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 아, 좋은 말 다 있네. 자, 특징, 땡땡적 표현. 자, 우리 했어요. 서리적, 그리고 또 뭡니까? 중의적. 자,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표현함, 굳은 절개와 결의를 강조하죠. 상식을 뒤집어 표현한 이런 참신한 발상, 성산문. 자, 초장,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한탄해. 충신인데 생각 뒤집기. 왜? 그랬더니까 너네 고사리로 먹었잖아. 고사리 먹고 버텼잖아. 그러다 죽었잖아. 근데 있잖아, 종장, 너 그거 주나라 무왕 땅에서 먹은 거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야지. 난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굳은 지조를 지키겠다는 거를 서리법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됐죠? 자, 화자의 상황과 태도, 주제랑 연결되겠죠? 화대상정태, 상황, 태도. 자, 시적 화자는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단종에 대한 굳은 지조와 절의를 지킬 거야. 자, 근데 누구는 못 지킨 거야? 은나라 섬기면서 주나라 무왕 땅 고사리 먹었어. 자, 백이. 크게 적어야지. 숙제. 얘네랑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절개를 강조합니다. 대조. 어떤 노래라고 부를 수 있느냐? 불이한 정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충절과 우구의 정. 자, 절의가. 그렇죠? 마디 절자, 끊을 절자, 의리 일자. 의리를 위해서 탁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형식. 뭐 이거? 평시죠. 자, 표현. 백이숙제의 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 오케이. 상식 뒤집기. 자, 두 번째 중의. 그리고 설의. 그렇죠? 이건 비판의식 강조. 설의는요, 자신의 굳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거지. 자, 이해와 감상.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절의의 표현 방식, 이거 했던 겁니다. 상식을 뒤집기. 그렇죠? 그리고 백이숙제의 고사 아까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성산문의 시조 끝났습니다. 세 번째, 조선 중기의
기녀시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기녀들의 시조 문학이 형성되었죠? 의의가 있을 겁니다. 그 의의를 중요하게 봐주고요. 기녀들이 할 수 있는, 시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중심은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에 대한 슬픔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났는지, 어떤 소재로, 어떤 상징으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가죠. 자, 맷버들 가래 꺾어. 자, 맷버들 가래 꺾어. 자, 산에 있는 버들. 자, 이거 매산자의 매죠? 자, 그러니까 산버들입니다. 결국. 자, 산에 있는 버들. 그래서 산에 있는 버들을 가래 꺾어. 갈라내어 꺾어. 즉, 예쁜 것으로 골라서 꺾어. 라는 의미죠.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 산에 있는 버들을 예쁜 것으로 골라 꺾어서 보내노라 임에게. 이거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임에게 보낸다. 이거 뭡니까? 탁탁탁. 도치법이죠? 자, 이거 뭘 강조하는 거야? 뒤에 오는 거 강조하는 거죠? 보낸다. 누구한테? 임한테. 뭐를? 예쁜 산버들을. 그러니까 임한테 보내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임을 좋아한다는 거야. 도치법 강조. 자, 그 다음 뭡니까? 자신은, 자, 주무시는 창밖에, 방의 창문 밖에 심어두고 보셔셔. 심어두고 보세요. 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종장. 밤비에 새잎, 새잎이 곧 나거든. 나면은 어떻게? 날인가도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이 새잎이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살펴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맷버들 그리고 새잎 이 두 개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버들을 임에게 보낸대. 자, 그건 뭘까?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을 보낸다는 거잖아. 나의 분신이지. 또 밤비에 새잎이 나면 나를, 여기 나에 드러내고 놓고 있네. 나를 본 것처럼 여겨라. 이거는 공통점, 화자의 분신이에요. 자, 화자의 사랑이 담겼든 나처럼 여기라고 하든 화자의 분신입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나의 사랑, 그러니까 나의 분신인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들을 전달하면 나의 사랑이 전달되잖아. 그쵸? 화자의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죠. 자, 좀 기네. 여기다 쓸까요? 화자의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 그래서 저 두 가지는 화자의 분신이자 곧 화자의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입니다. 자, 자신은 뭐 주무시는 이런 거 말고는 따로 볼 거는 없고요. 여기 도치법 한 거, 의미 강조하는 거 있고.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어딜까요? 날인가도 여기소서. 자, 나를 본 것처럼 여기소서. 자, 당부하고 있죠? 자, 당부, 부탁의 말이죠. 나를 잊지 마세요 하는 거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부인데 나를 잊지 말라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주제랑 맞죠? 님에 대한 사랑. 멀리 떨어져 이별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보내고 싶고 그립고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죠. 도치법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이렇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 화자의 분신이자 사랑을 전달하는 맷버들 새잎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됐죠?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평시조 넘어가. 감상적, 느껴지는 거죠. 감정들이. 자, 애상적, 느껴서 아파한다는 겁니다. 감상적인 거에 연결될 수 있죠. 여성적, 여성적 어조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임을 그리고 있고 기녀들의 시조라는 걸 봤을 때. 자, 그 다음 맷버들 이별. 자, 이별의 정한, 이어져 내려오죠. 공무도화가에서부터 시작한 슈. 자, 뭐를 매개로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표현해? 여기 위에 맷버들, 새잎. 둘 다 버들, 자연 속에 있는 거, 새잎, 잎도 자연 속에 있는 거죠. 여기 자연물을 매개로. 이것도 우리의 전통 중에 하나지. 두 번째, 뭐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드러낼까요? 뭐를 사용합니까? 보내고 싶어. 누구한테? 임한테. 도치법을 통해서 섬세한 임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는, 임이 보고 싶다는 것을 방점을 찍어서 섬세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자, 핵심 시어의 상징적 의미 살펴봐야죠. 자연물이 있었잖아.
자, 이별의 징표, 그리고 임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분신, 시적 화자의 마음, 그리고 전하는 매개체, 시적 화자의 마음을 요거 2개 써주면 되겠네. 맷버들 새잎, 맷버들 새잎 2개 써주면 됩니다. 자, 초장, 모를 꺾고 임에게 보내 맷버들. 중장, 주무시는 창가에 맷버들을 심어두고 보아달라고 당부하죠. 나를 기억해줘, 내 사랑이야. 종장, 이미 나를 잊지 말기를 호소합니다. 사랑하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떨어져 있으니까. 자, 내용, 임에게 보내는 뭡니까? LOVE 이렇게 쓰면 안 돼. 임에게 보내는 사랑이죠. 자, 형식은 평시조예요. 표현은요, 떠나는 임에 대한 사랑을 소박한 자연모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도치법, 반복, 정리, 공부. 자, 마지막 이해와 감상은 한번 읽어봐요. 자연물에 담아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고요. 자, 기녀시조의 문학적 의의, 여러분들 프린트 보고 선생님 요거 보고 같이 정리합시다. 마지막이에요. 기녀시조의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자, 기녀시조는 자신들의 애정과 이별 문제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시조 담당층인 사대부의 시조와 비교된다. 사대부들의 시조는 흔히 관념의 표출, 생각과 사상을 담는 거죠. 충효, 유교적 이념 이런 것들. 자, 그치는데 반해 자, 기녀들의 시조는 어떤 거야? 이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정서를 숨김없이 표출, 솔직하고 일상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런 감정들을 여김없이. 자, 그런데 뭘로 담았다? 요거죠. 우리말의 아름다운 순수 국어. 기녀들의 문학은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감정 표출,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말로. 기녀시조는 세련된 표현기교. 자, 세련된 표현기교. 자, 이 세련된 표현기교는 뭐? 우리말 표현기교. 자, 순수국어. 마찬가지지. same. 잘 구사했다. 또한 기녀들이 시조를 싣고 향유했던 문화는 시조 작가층의 확대. 자, 이것도 의의죠. 시조 작가층의 확대. 그리고 시조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더불어 시조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자, 요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자, 그 뒤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여기에 파란색으로 깐총하게 구조화해서 한번 써볼게요. 어떤 말입니까? 자, 기녀시조에 의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의 내용적인 특징은 뭡니까? 시조의 사랑, 그리고 이별이죠. 그리고요, 형식상의 특징. 자, 형식과 표현을 같이 갈게요. 형식은 어차피 평시조야. 자, 그럼 표현상의 특징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말, 즉 순수국어. 그쵸? 순수국어를 사용해서 우리말 표현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게 1번이라면 2번은 뭡니까? 표현기교들을 잘 썼어. 도치도 잘 쓰고요. 각종 표현법, 나중에 황진이 이런 것들, 시조들을 배우고 나면 진짜 잘 씁니다. 우리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요.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기녀시조는 어떤 국문학사상 의의가 있는가? 1번, 작자층의 확대죠. 그렇죠? 나중에 평민들까지 쭉 갈 수 있게 만들어요. 두 번째, 뭡니까? 내용을 솔직하게, 그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민들의 솔직한 감정을 실을 수 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시조의 전개, 조선 중기까지의 시조의 전개에 의해서 탁탁탁 나눠봤어요. 고려말 우탁, 조선 전기 성산문, 조선 중기 홍랑. 각각의 시조들에 쓰인 표현 기교와, 그쵸? 내용과 특징들을 잘 익혀두길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